네, 정부가 잠시 후 11시 30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최근 이 같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다주택 소유 국회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서두르고 있죠. 하지만 통합당은 주택 처분은 강요할 게 아니며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속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권리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최근 여권 내에서도 김현미 장관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정치권의 공방을 포함한 주요 정치 이슈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앵커 브리핑에서는 부동산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종 소식이 들어온 지 7시간여 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뉴질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활발한 행보를 보여왔던 터라 더 많은 국민과 정치권에서도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진짜 충격적이에요. 정말 예. 충격적이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어떤 뭐가 고소가 접수됐다는 보도는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돼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전혀 없는 것이고 글쎄요 어쨌든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이미지도 그렇고 정말 부드럽고 온화했던 분이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만났고 개인적인 친분도 좀 있는 편이고 두터운 편이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안타깝고 눈매가 지금도 선하고 아주 선한 눈매거든요. 훌륭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꼭 이렇게 이런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인지 과거로 돌아보면은 글쎄 노무현 오래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리고 노회찬도 그랬고 정돈 의원 생각도 나요. 우리 정치에서 항상 끝을 왜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 것인지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지고 자기가 책임을 몫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박원순 시장 너무 충격적이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이라고 보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아주 그 서민들과 같이 함께 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처음 시작 자체가 인권 변호사로 시작을 해서 특히 93년도 기억이 나실지만은 사람들은 잠깐만 이제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명칭이 잘못된 겁니다. 피해자 사건이 아니잖아요. 가해자라고 한다면 서울대 신정희 교수 사건 아마 6년간 그 대법원 판결까지 6년 정도 걸렸는데요. 최초의 성희롱 민사 소송 사건이었어요. 93년도. 그때 담당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우리 위안부 할머님에 대한 인권에 대한 여성 인권 운동도 하셨고 그리고 참여연대 설립해서 나름대로 활동하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극단적 선택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망 원인이야 차치하고라더라도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주는 충격파라는 것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인권 변호사 활동 그리고 시민운동가 활동 이런 것들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변호사 활동을 하고 시민운동가 활동도 하고 그다음 최장수 서울시장을 역임을 했고요.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다 이렇게까지도 부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돌아보는 그 일대를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 하면은 이제 인권운동, 시민단체, 시민운동의 상징, 참여연대 그걸 모르는 국민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2011년도에 안철수 이제 전 의원과 후보 단일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통합당 입당한 다음에 정치 일정을 쭉 걸어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서울시의 삼선 서울시장은 뭐 그건 전무후무한 거니까 그렇긴 한데 글쎄요 뭐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분의 그 전력이라는 게 정말 아이디어도 많고 그리고 콘텐츠를 갖고 계신 분이고 대단히 정의롭고 제가 느낀 감은 그래요. 예. 그리고 무슨 뭐 정치적인 이런 측면 다 떠나서 인간적인 면이 아주 그 남달랐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눈매가 자꾸만 생각이 나서 마음이 좀 그런데 이 정치라는 걸 떠나서 참 뭐 이래야 되는 거지 모르겠어요. 좀 돌아요. 예, 말씀을 이어가기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있을 때 충격적인 보도를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7월 16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절친이었었던 정두원 의원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충격도 굉장히 컸지만 이번도 정말 이 정치인들, 특히 행정가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앞으로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이외에도 뭐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노회찬 전 의원, 그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에 이르기까지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에 많은 정말 나름대로 높은 그 지지와 그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에 올 수 있는 저희도 그래서 생명 존중 시민 사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또 불교 등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해서 만든 일종의 시민단체인데요. 이 생명 존중에 관련된 거는 어떤 경우라도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극단적 선택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전 세계 특히 이제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부끄러운 기록이 있잖아요.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 문제 가지고도 막 고통도 있고 하지만 인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특히 뭐 이렇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고위 지도자지만은 이 노인들 분들의 자살률도 전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 이게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좀 마음이 좀 진정이 좀 되셨나요? 그래요, 좀 어떡하겠어요. 예. 예. 네, 서울시는 일단 어쨌든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원래 정상 체제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도 굉장히 좀 많았고 코로나19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업무 공백을 좀 어떻게 좀 메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업무 공백은 최소화 시켜야 될 겁니다. 예. 뭐 워낙 충격적이고 뭐 서울시 공무원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주위 참모들도 그렇고 어제 전혀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주위 참모들도. 아무튼간에 지금 이제 상황이 엄중하니까 지금 코로나19도 코로나19입니다만 서울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서울시정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든 시정이나 공익이라는 거, 공공의 업무라는 거, 공직자로서의 업무 이런 것들은 또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 권한대행 말씀처럼 서울시 공무원들이 빨리 이제 이 슬픔을 벗어나야 되겠죠. 이제 5일장 13일이 발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서울대 빈소가 차려졌으니까 거기 하고 그리고 빨리 이제 충격 벗어나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청사 앞에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라서 이 분향소에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질 것 같고요. 장례 기간은 5일장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13일이 발인일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장이라는 게 국장, 정부장, 그리고 기관장 이런 게 그렇습니다.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이라는 건 사실 좀 처음 들어본 것 같거든요. 뭐 사회장이 또 거기에 이제 예. 포함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특별시장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예. 그만큼 이제 최장수 서울시장으로서 서민과 같이 애환을 같이 했다는 데 대한 슬픔과 그리고 같이 이 애도에 동참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서울시장에 대한 전 시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실제로
내후년이 이제 정확하게 서울시장 업무를 마감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통 통상 보면은 지금은 어떤 새로운 것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쌓아 올렸었던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서건환 대행이 얘기했었던 뭐 복지, 환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틈틈이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했었던 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전히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사망 이유에 대해서는 뭐 사실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극단적 선택에 앞서서 박 시장이 서울시의 전직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됐다라는 부분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보도된 그런 사실관계를 토대로만 좀 나온 내용을 가지고만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박 시장의 전직 비서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박 시장을 고소를 했고 고소인 조사까지는 마친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뭐 입장에서도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자치단체장에서의 이런 성추행 혐의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뭐 곤혹 차원을 넘어서서 좀 그 부분이 참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인 거죠. 지금 의혹 차원에 불과하지만은 예. 그분들 전부 다 인권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지만 여성 인권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저 부천 성고문 그 사태 때도 변호를 맡으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지금 부산 그리고 지금 충남 서울에 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설명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뭔가 이게 구조적인 요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개인적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위력에 의한 그 성추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것이 다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왜냐하면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은 이제 수사가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뭐 공소권 없음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 파악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논평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만약에 그 뭐 유서에서 나왔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두 사건을 연결지어 생각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나온 전혀 다른 사안으로서의 이 사실관계에 대해 그렇죠. 질문을 예. 좀 드려보는 겁니다. 뭐 저도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전혀 뭐 그것과 연결시킨 인과관계는 아직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물론 이제 그저께 접수가 됐다고 보도에서 봤어요. 그것과 자꾸 연관시킬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예. 그러나 그렇게 연관시킬 아무런 근거는 없어요, 지금. 근거는 없기 때문에 전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저는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네. 예, 부동산 관련된 정책 오늘 11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큰 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 양도소득세도 강화되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분도 좀 감소하는 부분이 담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글쎄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그런 정책의 어떤 그 효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인 수준을 못 넘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라는 게 저는 근데 지금 대책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21번이라고 얘기했고 또 뭐 김현미 장관은 이제 크게 봐서 4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러한 대책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그 지금 어떤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광풍이라는 표현, 저는 그 표현에 동의합니다. 지금 워낙 부동산이 뭐 어떤 경우는 하루에 3억이 올랐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산 불평등이라는 게 자본주의에서 불가피하고 또 우리나라는 뭐 압축 성장이 있었고 말이죠. 강남 투기 바람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이 정도가 좀 심하다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러나 1가구 1주택 아무리 그 비싸도 그게 왜 잘못되느냐라는 그 논리도 일리가 있어요. 국가의 정책의 실패 때문에 올라간 것을 왜 그 세금으로 걷어가려 하냐고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의 정책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종부세 강화인데 근데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으로
경기, 서울, 인천이 12%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토에. 네. 근데 지금 인구는 수도권에 비수도권이 반을 넘었어요. 경기, 서울, 인천이. 이 자체가 대단히 기형적이고 불균형적인 데서 기인한다라는 거. 그건 장기적인 문제지만 구조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풀릴 수가 없다라는 걸 하나. 또 하나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심하잖아요. 마용성이라는 말도 있고 뭐 강남 뭐 서초 3구, 강남 3구 이런 말도 있는데 전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한마디 드릴게요. 제가 이거 어느 그 신문 뭐 내일 신문에서 본 건데요. 민주당의 180명 의원 중에서 42명이 다주택자예요. 23%. 통합당은 103명 중에서 41명, 40%. 그리고 국토위나 기재위에 속한 56명 중에서 17명이 다주택자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는 게 나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주택 있을 수 있죠. 세금 내면 되는 것이고. 근데 적어도 그러한 것들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이런 게 신뢰에 맞지 않는,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국민의 대표고 공직자라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자본주의 논리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러면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지 말든가. 팔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어쨌든. 그게 자본주의 원칙이 어긋나건 어긋나지 않건 간에 저도 이러한 모습들은 국민들이 볼 때 정부 정책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닌데 물론 조금 더 야당이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훨씬 더 많은데 이러면서 무슨 국민들에게 뭘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뢰부터 확보를 해라. 예. 누가 그만두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비토크라시가 될 수 있어요. 비토 플러스 디모크라시, 거부 정치, 분노의 정치. 이렇게 된다면 이게 무슨 사회 통합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 부동산 정책에 임해라.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 기대와 정부에 대한 인식이 충돌이 됐을 때 신뢰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국민의 기대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부동산가 안정시키고 그리고 정말 서민들도 집을 살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기대를 했는데 정부에 대한 인식은 그게 먹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격가지예요. 예. 어쨌든 간에 부동산 대책에 관련돼서 21번째의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데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22번째 된다 해서 또 뭐 종부세를 올리고 그게 저는 문제의 포인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었던 장관들을 다 사퇴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지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예. 정말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법 정비를 빨리 신속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정책에 따라갈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 단순하게 무슨 뭐 종부세를 올린다든지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잖아요. 지금 민생 최고의 과제는 부동산 문제이면서 공급량을 대대적으로 늘려라는 것을 하여튼 만들어 보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엄청난 유동성 자금도 있고요. 저금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을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근원적인 대책을 가지고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해야지 규제 중심으로만 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기대하는 효과는 거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특단의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 담당, 특히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 그러니까 사퇴를 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통합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런 주장 나올 수 있어요. 워낙 뭐 일단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니까 게다가 부동산 폭등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고 당연히 이 장관의 문제만은 아니죠. 당연히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예. 그러나 어쨌든 정치라는 것도 거기 책임지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건 저는 일리 있게 받아들이는데 그렇다고 지금 국토부 장관을 바꾼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저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을 해임한다 안 한다는 전혀 본질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정치권이 해임한다, 해임권이권 활동한다 이런 건요. 부동산 정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관 바뀐다고 해결되겠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책임지는 정책 필요하다. 그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다주택 처분과 관련해서 사실 민주당은 지금 빠르게 좀 처분을 하려고 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건 개인적인 재산 차원이기 때문에
네, 재산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분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아니,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요가 아니고요. 그건 예. 제가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의제로 등장을 했잖아요. 이 이슈 자체가. 일반적인 우리가 인생, 이 시민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 부동산 문제가. 그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그럼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월등하게 높으면 이 자체는 결격이다. 이거 잠깐 법률적으로 따지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예. 그럼 이런 문제 얘기하지 말아야죠. 불법적으로 된 부분만 법률적으로 벌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자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주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